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어요.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했어요. 어제까지의 혼란과 분노가 가라앉고 대신 차가운 결심이 자리 잡았죠. 거울을 봤어요. 여전히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눈빛만은 달라진 것 같았어요. 이제는 더 이상 당하지 않겠다는 결심이 서 있었거든요. 아침을 먹고 컴퓨터를 켰어요. 부동산 사이트에 들어가서 며느리 집, 아니, 제 돈으로 산 그 아파트의 시세를 확인했어요. 1년 사이 가격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4년 반쯤 됐으니 5억 5천 정도 되더라고요. 그 다음으로 법무사 사무실 전화번호를 찾았어요. 혹시 제가 집을 매도할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고 싶었거든요.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상담 좀 받고 싶은데요. 법무사 선생님과 통화했어요. 제 상황을 설명했죠. 제 돈으로 집을 샀지만 명의는 아들 앞으로 되어 있다고요. 그러시군요. 그런데 명의가 아드님 앞으로 되어 있으면 법적으로는 아드님 재산이에요. 어머님이 마음대로 매도하실 수는 없어요.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물어본 거였죠. 그럼 방법이 전혀 없나요? 아드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죠. 아드님이 집을 파는데 동의하시면요. 아들 동의요. 아들은 절대 동의하지 않을 거예요. 며느리가 가만두지 않을 테니까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어요. 역시나 쉽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른 방법을 생각했어요. 아들을 설득하는 방법을요. 며칠을 고민했어요. 어떻게 말해야 아들이 동의할까? 어떻게 해야 며느리 눈치를 보지 않고 제 뜻을 관철할 수 있을까? 그러다 생각해낸 게 있었어요. 아들 몰래 집을 팔 수는 없지만 아들을 설득할 명분을 만들 수는 있다는 거요. 제가 아프다고 하면 어떨까요? 중병에 걸렸으니 치료비가 필요하다고 하면요. 그럼 아들도 거절하기 어렵지 않을까요? 하지만 이내 그 생각도 접었어요. 거짓말로 시작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설령 그렇게 해도 며느리가 믿을 리 없었어요. 고민하던 중에 옛날 친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대학교 동창이었는데 오랜만에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카페에서 만났어요. 친구는 저를 보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야, 너 많이 늙었다. 무슨 일 있어? 응, 좀 힘든 일이 있어서. 친구한테 다 털어놨어요. 며느리 이야기, 아들 이야기, 집 이야기. 전부 다요. 친구는 화를 냈어요. 그게 말이 돼? 내 돈으로 집 사줬는데 너를 그렇게 대해? 그건 사람이 아니야. 그래도 어쩌겠어. 손주도 있고 아들도 며느리 편이니까. 야, 정신 차려. 이렇게 살면 안 돼. 너 정말 이러다 죽는다. 친구 말이 맞았어요. 정말 이러다 죽을 것 같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친구가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집을 팔아. 그리고 그 돈으로 내 인생을 살아. 아들한테 다 퍼주고 살 필요 없어. 집을 팔라고? 어떻게? 아들을 설득해. 내가 노후 자금이 필요하다고 집을 팔아서 반은 내가 갖고 반은 아들한테 주겠다고. 그럼 아들도 거절 못하지 않겠어? 그 방법도 생각해 봤어요. 하지만 그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았어요. 며느리가 절대 안 될 거야. 며느리가 뭔데? 집 산 건 너잖아. 내 권리를 주장해야지. 친구 말을 들으면서 용기가 났어요. 그래, 친구 말이 맞아. 제 권리를 주장해야죠.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 다시 생각해보니 막막했어요. 아들을 설득한다 해도 며느리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그럼 또 싸움이 날 거고 저는 또 악인 취급받을 거예요.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뭘까? 곰곰이 생각했어요. 제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요. 돈이 아니었어요.
물론 평생 모은 돈이 아깝긴 하지만 그것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존중받고 싶었어요. 며느리한테, 아들한테 사람 취급받고 싶었어요. 가정부나 도구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존중받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그게 가능할까요? 이미 1년을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와서 달라질까요? 며칠을 고민했어요. 밤낮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밤 TV를 보다가 한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노인 복지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화면에는 혼자 사는 노인들이 나왔어요. 자식이 없거나 있어도 연락이 끊긴 노인들이요. 그분들은 정부나 복지단체의 도움으로 겨우 생활하고 계셨어요. 한 할머니가 인터뷰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자식이 있어도 소용없어요. 연락도 안 하는데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마음 편해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철렁했어요. 저도 그분과 다를 게 없더라고요. 아들이 있어도 며느리가 있어도 손주가 있어도 결국 저는 혼자예요. 아니, 어쩌면 그분들보다 더 비참할 수도 있어요. 그분들은 적어도 자식한테 이용당하지는 않잖아요. 다큐멘터리 마지막에 노인복지단체 소개가 나왔어요. 노인들을 위한 무료 급식, 의료 지원, 주거 지원 등을 하는 단체였어요. 저는 그 단체 이름을 메모했어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마음에 걸렸거든요. 다음 날 그 단체에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후원하고 싶은데요. 담당자와 통화했어요. 후원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들었죠. 정기 후원도 있고 일시 후원도 있다고 했어요. 얼마나 후원하고 싶으세요? 많이요. 제가 많이 하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얼마든 소중한 후원입니다. 전화를 끊고 생각에 잠겼어요.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아들한테 준 그 돈으로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면 어떨까? 아들은 며느리랑 잘 살고 있어요. 집도 있고 직장도 있고 건강도 괜찮아요. 제 도움 없이도 잘 살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다큐멘터리에 나온 노인들은 달라요. 정말 도움이 절실한 분들이에요. 그날부터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조용히 신중하게요. 먼저 집 문서를 다시 확인했어요. 매도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아들 동의가 어떻게 필요한지요. 그리고 부동산에 연락했어요. 몇 군데 연락해서 시세를 정확히 알아봤어요. 5억 5천 정도라고 했어요. 다음으로 아들을 설득할 방법을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아들이 동의할까요? 전공법으로 가기로 했어요. 거짓말 없이 제 진심을 말하기로요. 일주일 뒤 아들한테 전화했어요. 얘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시간 좀 낼 수 있니? 무슨 일이에요, 엄마? 중요한 이야기야. 카페에서 만나자. 너 혼자만. 네, 알겠어요. 이틀 뒤 아들과 카페에서 만났어요. 며느리는 없었어요. 아들 혼자만 나왔죠. 엄마, 무슨 일이에요? 얘야, 엄마 말 끝까지 들어줄래? 네, 말씀하세요. 심호흡을 하고 말을 시작했어요. 얘야, 엄마가 너희 집 사준 거 기억하지? 네, 물론이죠. 그 집을 팔려고 해. 아들 얼굴이 굳어졌어요. 네, 갑자기 왜요? 갑작스럽지 않아. 엄마가 몇 달을 고민한 거야. 아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이유가 뭐예요? 이유. 여러 가지가 있어. 일단 엄마 노후 자금이 필요해. 집 사느라 돈을 다 써서 지금 엄마한테 남은 돈이 거의 없거든. 그건 알고 있었는데 집을 팔아야 할 정도예요? 응. 그리고 말을 이어가기가 힘들었어요. 하지만 해야 했어요. 그리고 엄마가 너희 집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것 같아서. 무슨 말씀이세요? 얘야, 엄마가 바보가 아니야.
며느리가 엄마를 어떻게 대하는지 다 알아. 내가 엄마 편을 들어주지 않는 것도 알고. 아들이 입을 다물었어요. 엄마는 이제 지쳤어. 집도 사주고 손주도 봐주고 청소도 해주고 요리도 해줬는데 대접은커녕 가정부 취급받잖아. 엄마, 아니야, 말 안 해도 돼. 엄마가 예민한 거라고 할 거잖아. 엄마가 오해하는 거라고 할 거잖아. 하지만 아니야. 엄마는 그냥 사실을 말하는 거야. 아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래서 집을 팔려고 해. 그 돈으로 엄마 노후를 준비할 거야. 물론 반은 너한테 줄게. 2억 5천 정도 되니까 반씩 나누면 되잖아. 엄마, 저는 돈이 필요 없어요. 아니야, 받아. 그게 엄마 마음 편해. 아들이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아내한테 얘기해 봐야겠어요. 그래, 얘기해 봐. 근데 얘야, 이건 엄마가 결정한 거야. 며느리가 반대해도 엄마는 할 거야. 알겠어요. 카페를 나왔어요. 아들은 복잡한 표정이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기다렸어요. 아들한테서 아니면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과연 그날 저녁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화가 난 거죠. 집 팔려고 하는 거 말이니?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 왜 집을 팔아요? 며느리야, 그 집은 엄마 돈으로 산 거야. 엄마한테도 권리가 있어. 하지만 명의는 저희 앞으로 되어 있잖아요. 알아. 그래서 너희 동의가 필요하지. 그래서 아들한테 말한 거고. 어머님, 이러시면 안 돼요. 저희가 그 집에서 사는데 어떻게 갑자기 팔아요? 미안하지만 엄마는 결정했어. 이미. 어머님, 며느리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하지만 저는 차분했어요. 며느리야, 엄마는 1년 동안 너희한테 너무 많은 걸 해줬어. 이제는 엄마가 엄마 인생을 살고 싶어. 그래도 이건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희 어디 가서 살라고요? 전세라도 얻으면 되잖아. 2억 5천이면 충분해. 에휴, 어머님. 생각 좀 다시 하세요. 제발이요. 미안해. 엄마는 이미 결정했어.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아들이 집으로 찾아왔어요. 며느리도 함께 왔어요. 엄마,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엄마는 생각 다 했어. 며느리가 울먹이면서 말했어요. 어머님, 제발이요. 저희가 뭘 잘못했어요? 말씀해 주시면 고칠게요. 늦었어. 1년 동안 고칠 기회가 많았는데 고치지 않았잖아. 어머님, 며느리야, 넌 엄마를 공짜 가정부로 봤어. 엄마가 다 들었어. 내가 친구랑 통화하는 거. 며느리 얼굴이 하얘졌어요. 그건 농담이었어요. 농담이라고 해도 상처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 몰랐니? 엄마는 너희 집 사주고 1년 동안 부려지면서 살았어. 이제 그만하고 싶어.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그럼 저희는 어떡해요? 얘야, 너희는 젊잖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하지만 엄마는 늙었어. 남은 시간이 얼마 없어. 그 시간을 이렇게 비참하게 보내고 싶지 않아. 엄마, 아들아, 엄마 결정 존중해줘. 부탁이야. 아들과 며느리는 한참을 있다가 돌아갔어요. 며칠 뒤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동의할게요. 집 하세요. 정말? 네. 어머니 결정이시니까요. 대신, 응? 대신 저희한테 시간을 좀 주세요. 이사 준비할 시간이요. 그래, 충분히 줄게. 그렇게 해서 집을 팔기 시작했어요. 부동산에 연락하고 매물을 내놓았어요. 다행히 위치가 좋아서 금방 계약이 됐어요. 5억 7천에 팔렸어요.
계약금이 들어왔어요. 잔금까지 다 받는데 한 달 정도 걸렸죠. 그 한 달 동안 아들 부부는 이사 준비를 했어요. 전세집을 구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며느리 집에 가지 않았어요.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이미 끝난 관계였으니까요. 잔금을 받은 날 아들한테 2억 5천을 송금했어요. 얘야, 돈 보냈어. 잘 써. 고맙습니다, 엄마. 고맙긴. 엄마가 원래 다 준 돈인데. 죄송해요, 엄마. 됐어. 이제 우리 각자 길 가자.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돈으로 제가 뭘 했는지 아세요? 노인복지단체에 전액 기부했어요. 2억 5천 모두요. 담당자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큰 금액을 기부하시는 건 처음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제가 감사하죠. 이 돈으로 정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도와주세요.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부를 마치고 나니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 돈이 아들한테 가는 것보다 정말 필요한 사람한테 가는 게 훨씬 의미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들 부부는 이사를 갔어요. 이사 가는 날 한 번도 연락하지 않더라고요. 뭐 상관없었어요. 저는 작은 집에서 혼자 살기 시작했어요. 조용하고 평화로웠어요. 종종 노인복지단체에 자원봉사를 나갔어요. 거기서 다른 노인분들을 도와드리면서 보람을 느꼈어요. 이게 진짜 내 돈의 가치구나. 며느리한테 줬으면 그냥 명품 가방이 됐겠지만 여기서는 누군가의 따뜻한 한 끼가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후회가 없었어요. 며칠 뒤 며느리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어머님, 집 기부하신 거 알았어요. 우리 돈까지 다 기부하시다니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돈이래요. 여전히 자기들 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답장하지 않았어요. 할 말이 없었거든요. 그날 밤 오랜만에 푹 잤어요. 악몽도 없었고 중간에 깨지도 않았어요. 평화로웠어요. 기부를 마치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예요. 조용한 일상이 이어졌어요. 더 이상 며느리한테서 연락도 없었고 아들한테서도 전화가 없었죠. 처음엔 편했어요. 누가 부르지도 않고 청소하러 가지 않아도 되고 눈치 볼 일도 없고요. 제 시간을 온전히 제 것으로 쓸 수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공허했어요. 손주 얼굴이 보고 싶었거든요. 그 작은 손, 웃는 얼굴, 제잘거리는 소리가 그리웠어요. 내가 한 선택이 맞는 걸까? 가끔은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사느니 차라리 이렇게 사는 게 나았으니까요. 노인복지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거기서 만난 다른 노인분들과 이야기하면서 위안을 얻었죠. 한 할머니가 제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자식한테 다 퍼주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나중엔 오히려 원망만 받게 돼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2달 만이었어요. 엄마,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응, 얘야. 무슨 일이니? 엄마, 미안해요. 갑자기 왜? 엄마한테 너무 못했어요. 아내한테 너무 휘둘려서 엄마를 제대로 못 챙겼어요. 뭔가 있구나 싶었어요. 무슨 일 있니? 엄마, 저희 이혼하기로 했어요. 뭐? 아내가 이혼하자고 했어요. 엄마가 집 판 것 때문에요. 며느리가 이혼을 요구했다고요. 집 때문에요. 결혼할 때는 엄마가 집 사준 거 좋아하더니 집 팔았다고 이혼하겠대요. 저랑 결혼한 게 아니라 집이랑 결혼했나 봐요. 아들 목소리에서 눈물이 느껴졌어요. 얘야, 엄마 말이 맞았어요. 아내는 저를 사랑한 게 아니었어요. 집을 사랑했던 거예요.
가슴이 아팠어요. 아들이 아프니까 엄마도 아픈 거예요. 미안해, 얘야. 엄마 때문에. 아니에요, 엄마. 엄마 잘못 아니에요. 오히려 엄마가 진실을 보여주신 거예요. 아내의 본 모습을요. 엄마, 저 요양원 알아봤어요. 요양원? 갑자기 왜? 엄마 계속 혼자 계시게 할 수 없잖아요. 제가 제대로 챙기지도 못했으니까. 좋은 곳 알아봤어요. 제가 비용 대줄게요. 요양원이요. 저를 요양원에 보내겠다고요. 엄마는 아직 건강한데 무슨 요양원이야. 그래도 엄마가 편하게 지낼 수 있을 거예요. 식사도 나오고 관리도 받고. 아들은 죄책감에 이러는 거였어요. 제대로 못 챙긴 게 미안해서요. 얘야, 엄마는 괜찮아. 지금도 잘 지내고 있어. 엄마, 너나 잘 살아. 이혼하고 나면 새 출발해야지. 네.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어요. 며느리가 결국 본색을 드러낸 거예요. 집이 없으니 이혼하겠다는 거잖아요. 한편으로는 속이 시원했어요. 그것 봐, 내가 맞았지? 하는 마음이었죠. 며느리가 아들을 사랑한 게 아니라 집을 사랑했다는 게 증명됐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마음이 아팠어요. 아들이 상처받을 게 뻔했으니까요. 며칠 뒤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어머님 때문에 제 인생이 망쳤어요. 어머님이 집만 안 팔았어도 저는 행복하게 살았을 거예요. 여전히 자기 생각만 하는 거예요. 며느리야, 내가 제대로 했으면 엄마가 집을 팔지 않았을 거야. 무슨 소리예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넌 엄마를 사람이 아니라 도구로 봤어. 공짜 가정부로 봤잖아. 그건 농담이었다니까요. 농담이든 진담이든 상관없어. 넌 엄마를 함부로 대했어. 그 대가를 치르는 거야. 어머님, 그리고 말이야, 넌 아들을 사랑한 게 아니야. 집을 사랑했어. 집 없으니까 이혼하겠다며? 그건 며느리야, 내가 진짜 아들을 사랑했으면 집이 있든 없든 함께 있으려고 했을 거야. 하지만 넌 집이 사라지자마자 떠나려고 하잖아. 며느리는 할 말을 잃었어요. 엄마는 이제 너희랑 상관없어. 각자 인생 살아. 전화를 끊었어요. 그날 밤 생각에 잠겼어요. 제가 한 선택이 맞았을까요? 집을 팔고 기부한 게 옳은 일이었을까요? 답은 여전히 그렇다였어요. 만약 집을 팔지 않았으면 어땠을까요? 저는 계속 며느리한테 부려지면서 비참하게 살았을 거예요. 아들은 며느리의 본 모습을 몰랐을 거고요. 차라리 이렇게 된 게 나았어요. 진실이 드러났으니까요. 하지만 손주가 보고 싶었어요. 며느리도 싫고 아들도 실망스럽지만 손주만은 순수했거든요. 그 아이만은 진짜였어요. 손주는 잘 자라고 있을까? 궁금했지만 연락할 수 없었어요. 이미 관계가 끊어진 거니까요. 몇 주가 지났어요. 아들한테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이혼 확정됐어요. 그래. 힘들었겠다. 아니에요. 오히려 후련해요. 이제야 진짜를 알았으니까요. 얘야,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니? 전셋집에서 혼자 살 거예요. 아이는 아내가 키우기로 했어요. 손주를 못 본다는 거예요. 며느리가 키운다는 거예요. 손주는 자주 볼 수 있니? 면접 교섭권은 있는데. 아내가 협조적이지 않아서요. 그럴 줄 알았어요. 며느리가 손주를 쉽게 보여줄 리 없었어요. 엄마, 죄송해요. 엄마 손주도 못 보여드리게 됐네요.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 때문에 집도 잃고 이제 손주도 잃은 거예요. 얘야, 그래도 너는 건강하게 잘 살아야 해. 알았지? 네, 엄마.
엄마도 건강하세요. 전화를 끊고 눈물이 났어요. 제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슬펐어요. 손주를 못 본다는 게 너무 슬펐어요. 창밖을 봤어요.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었어요. 그중 한 아이가 제 손주와 비슷한 나이였어요. 저 아이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사랑해주고 있겠지. 부러웠어요. 하지만 제 선택이었어요. 제가 결정한 거니까 후회하지 않기로 했어요. 시간이 흘렀어요. 몇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났어요. 아들은 가끔 전화했어요. 안부를 묻고 잘 지내냐고 물었죠. 며느리 소식은 전혀 없었어요. 엄마, 요양원 어때요? 편하세요? 응, 좋아. 여기 사람들도 친절하고.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요양원에 가지 않았거든요. 아들이 자꾸 권해서 거기 갔다고 말한 거였어요. 사실은 제 집에서 혼자 살고 있었어요. 혼자 사는 게 편했어요. 눈치 볼 일도 없고 부려지지도 않고요. 노인복지센터에 나가서 자원봉사하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거기서 만난 사람들이 제 새 가족이 됐어요. 어느 날 센터에서 한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내가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어요. 제가 기부한 돈으로 무료급식이 운영되고 있었거든요.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하죠. 당신은 천사예요. 자식들한테 다 주지 않고 우리 같은 사람들 도와주시다니. 그 말을 들으니까 뭉클했어요. 제 돈이 정말 필요한 곳에 쓰이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이게 맞아. 이게 진짜 가치야. 며느리한테 줬으면 명품 가방이나 해외여행으로 끝났겠지만 여기서는 누군가의 생명이 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집에 와서 통장을 봤어요. 거의 비어 있었어요. 기부하고 나니 제 돈이 별로 없었거든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돈보다 중요한 걸 얻었으니까요. 자존감이요. 저는 더 이상 누구한테 부려지지 않아요. 공짜 가정부가 아니에요. 제 시간을 제가 결정하고 제 인생을 제가 살아요.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이제야 알았어요. 며칠 뒤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며느리가 나온 거예요. 사기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는 뉴스였어요. 결혼 사기라고 하더라고요. 제 아들 말고도 다른 남자들한테도 접근해서 돈을 뜯어낸 거래요. 세상에. 충격이었어요. 며느리가 원래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결혼도 사기였고 저한테 잘한 것도 다 연기였던 거죠. 아들한테 전화했어요. 얘야, 뉴스 봤니? 네, 엄마. 봤어요. 너도 피해자로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니? 이미 했어요. 경찰 조사 받았어요. 얘야, 힘들겠다. 괜찮아요, 엄마. 오히려 다행이에요. 엄마가 일찍 알아챘으니까요. 엄마가 집 안 팔았으면 저는 평생 속았을 거예요. 아들 목소리에서 감사함이 느껴졌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감사해요. 무슨 소리야? 엄마가 옳았어요. 엄마 말씀을 들었어야 했어요. 죄송해요. 눈물이 났어요. 뒤늦게라도 아들이 알아준 게 고마웠어요. 얘야, 엄마는 괜찮아. 너만 건강하면 돼. 엄마도 건강하세요. 사랑해요, 엄마. 나도 사랑한다, 아들아.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어요. 속상해서가 아니라 시원해서 운 거예요. 진실이 밝혀진 게 시원했어요. 며느리는 결국 실형을 받았어요. 사기죄로요. 여러 남자들한테 수억 원을 뜯어냈다고 하더라고요. 제 아들도 피해자였던 거예요. 아들은 천천히 회복했어요. 상처가 깊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아졌어요. 가끔 찾아와서 밥을 같이 먹었어요. 예전처럼 편하게 이야기했죠. 엄마, 죄송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그만해.
이제 그 얘기 그만하자. 아니에요. 제대로 말하고 싶어요. 엄마가 희생하신 거 알아요. 집 팔고 기부하신 것도요. 희생 아니야. 엄마가 선택한 거야. 그래도 제가 제대로 못 해드렸어요. 이제부터 잘하면 돼. 아들은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아들아. 그날 저녁 아들이 돌아간 후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아름다웠어요. 내 인생도 저물어 가는구나.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집을 팔고 기부하고 며느리와 관계를 끊은 선택. 그 모든 게 옳았어요. 만약 그러지 않았으면 저는 지금도 며느리한테 부려지면서 비참하게 살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며느리의 본 모습을 평생 몰랐을 거고요. 차라리 이렇게 된 게 나았어요. 손주를 못 보는 게 아쉽긴 하지만 그 아이도 나중에는 알게 되겠죠. 할머니가 얼마나 사랑했는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요. 노인복지센터에서 만난 할머니가 또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당신 덕분에 우리가 살아요. 고마워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뿌듯했어요. 제 돈이 며느리 명품 가방이 아니라 누군가의 따뜻한 한 끼가 됐다는 게요. 그게 진짜 가치예요. 어느 날 밤 일기를 썼어요. 오늘로 집 한 지 2년이 됐다. 후회는 없다. 오히려 잘한 것 같다. 나는 더 이상 누구의 가정부가 아니다. 나는 나다. 74세 자유로운 여자다. 일기장을 덮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창문으로 달빛이 들어왔어요. 밝고 평화로웠어요. 이제는 악몽도 꾸지 않아요. 며느리가 나오는 꿈도 없어요. 그냥 평화로운 잠이에요. 그리고 가끔은 행복한 꿈을 꿔요. 남편이 나오는 꿈이요. 남편이 말해요. 여보, 잘했어. 당신은 정말 잘했어. 그 말을 들으면서 웃어요. 맞아, 나는 잘했어. 며느리한테 집을 빼앗긴 게 아니에요. 제가 제 인생을 되찾은 거예요. 그게 진짜 제가 얻은 거예요. 세상 모든 며느리가 나쁜 건 아니에요. 분명 좋은 며느리도 많을 거예요. 하지만 만약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 중에 저처럼 힘든 분이 계시다면 용기를 내세요. 참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당신도 사람이에요. 존중받을 자격이 있어요. 집을 사줬든 돈을 줬든 그게 자식을 함부로 대해도 되는 이유가 될 수는 없어요. 당신의 인생은 당신 것이에요. 저는 이제 자유예요. 가난하지만 자유로워요. 외롭지만 평화로워요. 그리고 그게 행복이에요. 여러분,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한 번도요.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가 되길 바라요. 그리고 모든 시어머니들이 존중받는 세상이 오길 바라요. 감사합니다.